자,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 이 상해치사죄를 공동정범으로 범했다. 그랬을 때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동정범은 그 성립 요건이 공모가 있어야 돼요. 공모. 서로 야 우리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해서 같이 범죄를 저지르자. 공모. 공모라는 건 고의가 포함된 말이죠. 서로 함께 어떤 범죄를 저지르겠지 않은 공모를 하는 것은 고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상해의 고의, 상해의 고의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공모를. 그러나 과실을 공모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죠. 개념상으로 고의와 과실이 결합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더 들어가겠지만 그런 개념 전제로 해서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느냐? 폭행, 기타, 신체 침해 행위, 즉 상해 행위죠. 상해 행위와 관련돼서 그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이론상으로도 당연해요. 이 결과는 과실이기 때문에 기본 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족한 거지 중한 결과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위로, 즉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공모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 결과를 발생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나머지 가담자들,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보세요. 갑을 두 사람이라고 합시다. 즉 갑과 을이 우리 상해를 하자라고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상해의 공동정범은 결과가 발생하면 인정이 돼요.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 얘 갑이 죽여버렸어요. 고의로 죽이든 또 과실로 죽이든 죽였다. 근데 이 사망 결과에 대해서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을은 자기가 상해 부분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은 두 사람을 한 사람처럼 다루는 거예요. 갑과 을을 한 사람처럼. 따라서 상해 부분은 자기가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공모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요. 그런데 이 치사 부분은 공모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공모가 없으니까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이걸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요. 더 나아가서 뒤에 배우겠지만 과실범의 공동정범까지도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그러면 공동정범을 인정하되 결과적 가중범에는 반드시 예견 가능성이라는 과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을에게도 과실이 있어야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이게 일반 이론이에요. 판례도 마찬가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해치사 부분은 여기에서 판례가 플러스 알파의 논리를 펴요. 이 상해치사는 이 을 부분, 을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추정해 버려요. 사람을 상해하면 대체로 사망 결과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요. 그리고 거꾸로 예견 가능성이 없을 때에만 상해치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 걸로 추정 번복의 그런 구조로 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뒷부분을 잘 보세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상해치사의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즉 원래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상해치사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학설인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은 상해치사를 인정하고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제거하는 원칙과 예외를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길게 얘기했지만 결과적 가중범 상해치사를 일단은 인정 원칙 그리고 예견 가능성이 없을 때는 부정하는 쪽으로 한다. 그걸 법적인 용어로 하면 추정한다라고 표현을 해요.